70년을 살아오면서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닦아왔는지 아십니까? 박순이는 낡은 통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통장 속 8억이라는 숫자는 그녀의 전 생애를 압축한 무게였다. 20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3남매를 키우기 위해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반복했던 그 비참하고 참혹했던 시간들. 손가락 마디마디에 새겨진 화상 자국과 무릎, 관절에 박힌 류머티즘의 아픔까지도 모두 이 돈 한 푼 한 푼에 스며 있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25해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했다. 장례식장에서 큰아들 민호가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울먹이며 물었던 그 순간. 순이는 그때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그 후의 삶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으로 나가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하며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 늘어갔다. 하지만 그런 고생도 아이들이 웃으며 엄마 밥 주세요라고 말할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순이는 용기를 내어 작은 분식점을 차렸다. 전 재산 500만 원을 털어서 시작한 그 작은 가게였지만 순이의 손맛은 곧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다. 김밥 한 줄 라면 한 그릇에도 정성을 다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다.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다. 엄마는 언제 쉬어요? 둘째 민수가 어느 날 물었다. 엄마는 너희들이 잘 되는 게 쉬는 거야.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분식점은 조금씩 규모를 키워갔고 순이는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다. 아이들 학비,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저축했다. 자신을 위해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 순이는 더 큰 결단을 내렸다. 분식점을 정리하고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때만 해도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동네 부동산 중개사가 이 지역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귀띔해준 정보를 믿고 과감히 투자했다. 그 선택은 신의 한 수였다. 3년 후 그 지역에 지하철역이 들어서면서 상가 가격이 2배로 뛰었다. 순이는 그 상가를 팔아서 더 큰 상가 건물을 샀고 임대 수입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다. 그 후에도 몇 번의 매매를 통해 현재는 상가 건물 2채를 소유하게 되었다. 엄마, 민수가 결혼한다고 하네요. 큰딸의 전화를 받던 날이 떠올랐다. 42살 늦깎이 총각이던 둘째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소식에 순이는 눈물부터 났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들이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민수는 어릴 때부터 형이나 누나에 비해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였다. 공부는 잘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후에도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순이는 늘 걱정이었다.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 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그래서 유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순이는 정말 기뻤다. 아들보다 3살 어린 그녀는 키도 크고 예뻤으며 무엇보다 대학까지 나온 교양 있는 여성이었다. 백화점에서 바이어로 일한다고 했을 때 순이는 우리 민수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며 감사했다. 하지만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유진이를 처음 만났던 날 순이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서늘해짐을 느꼈다.
보기에도 값비싼 옷차림에 명품백을 든 그녀의 시선에는 자신을 향한 미묘한 경멸이 숨어 있었다. 아, 이 아이는 나를 가난한 시어머니로만 보는구나.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순이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내기로 했다. 평생 자신을 희생해온 어머니의 숙명처럼. 그날 유진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 저는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순이는 안도했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럼 우리 민수를 잘 돌봐주겠지. 하지만 그때 순이가 놓친 것이 있었다. 유진이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직 민수만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결혼식을 치룬 날 밤 순이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정말 내 역할은 끝났구나. 낡은 통장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모두 제 가정을 꾸리고 나면 내가 평생 모아온 이 돈도 그들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오겠지.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말이다. 하지만 그날 밤 순이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며느리 유진이 친정 엄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본다면 말이다. 엄마,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네.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결혼 3년 차, 손자 지우가 태어난 후 유진이 건넨 이야기였다. 어머니, 저희가 가게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그녀는 경력 단절의 아픔을 호소하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제가 백화점에서 10년간 바이어로 일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작은 판매 매장을 차리고 싶어요. 어머니 상가 1층이 공실이던데 저희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다. 상가 1층은 현재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이었다. 위치도 좋고 유동 인구도 많아서 임대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곳이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임대료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이니까 시세의 절반 정도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초기에는 자리 잡기가 힘들잖아요. 순이의 마음은 복잡했다. 상가 1층은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이었는데 며느리는 가족이니까 절반만 받아달라고 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인테리어 업체까지 선정해놓고 계약금까지 입금했다며 기정사실화하는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유진아, 그런 중요한 일은 미리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벌써 계약금까지 냈다고?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혹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제가 10년간 바이어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이 있어요. 꼭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자신 있어요. 어머니께 실망드리지 않겠어요. 그때 아들 민수가 나섰다. 엄마, 유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그렇게 따질 일이야? 순이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며느리가 성공해서 우리 민수도 더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대신 임대계약서는 제대로 쓰자.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성공해서 어머니께 보답하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이가 놓친 것들이 있었다. 유진이 계약금을 이미 냈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순이의 승낙을 받기 전에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다. 단지 순이를 압박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3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면 정말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이는 망설였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알았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스스로 해나가야 해.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갚겠어요. 그렇게 순이는 아들의 한마디에 첫 번째 양보를 했다. 상가 1층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내주면서도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까지 지원해줬다. 그녀는 며느리의 환한 미소를 보며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살 수 있겠지 생각했다. 가게 오픈 준비 과정에서 순이는 며느리의 센스에 감탄하기도 했다. 인테리어는 정말 세련되게 나왔고 상품 진열도 전문적이었다. 유진이 선택한 상품들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것들이었다. 역시 백화점에서 10년간 일한 경력이 있구나. 오픈 첫 주에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매출이 나쁘지 않았다. 유진은 신이 나서 어머니 보세요. 벌써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초기에 관심이 사라지자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다. 상품 회전율도 생각보다 낮았고 고정 고객도 확보되지 않았다. 유진은 점점 초조해했다. 어머니, 아직 입소문이 덜 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6개월 후 가게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유진은 매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며 임대료 연체를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대신 사과하며 엄마, 창업 초기에는 원래 힘든 거래. 조금만 참아줘라고 말했다. 순이는 점점 답답해졌다.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며느리의 태도였다. 처음에 간절함은 사라지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임대료 연체를 반복했다. 유진아, 이렇게 계속 연체하면 안 되지 않겠니?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잖아.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매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인데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순이는 가슴이 답답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순이는 우연히 며느리와 사돈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시어머니가 계속 임대료 받으려고 해. 그냥 안 내고 버텨. 어차피 나중에는 다 너희 거 될 건데 뭘.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면. 괜찮아. 저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다 우리 거야. 그 순간 순이는 너무 놀라서 당황스러웠다. 이들의 접근은 계획적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말인가? 순이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와 사돈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일까? 그 다음 날부터 순이는 며느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보이는 친근함도 아들에게 하는 말들도 모두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려고 해.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지우가 뛰어놀 공간이 없어. 그리고 유진이가 둘째를 임신했거든. 순이는 깜짝 놀랐다. 둘째 손자를 가진다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이사 비용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짐작이 됐다. 며느리의 가게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는 무리가 아닐까? 그래, 둘째를 임신했구나. 축하한다.
순이는 일단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그런데 이사는 급한가? 지금 사는 곳이 24평인데 아이가 둘이면 너무 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진이 임신했으니까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손자들이 더 넓은 곳에서 뛰어놀 수 있다면 좋겠지. 그런데 엄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민수는 말끝을 흐렸다. 얼마나 부족한데? 1억 정도만 도와주시면.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1억이라는 돈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속내를 알고 있지만 평생을 함께한 아들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손자들이 더 넓은 곳에서 뛰어놀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다. 정말 1억이면 되니? 다른 비용은 없고? 네, 1억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저희가 대출받아서 해결할게요. 순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현금으로 1억을 주면 자신의 노후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알았다. 도와줄게. 통장에서 1억을 인출하며 순이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내 노후 자금이 얼마 안 남았네.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지 뭐. 돈을 건네며 새집 사진 좀 보여줘. 궁금하네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라며 얼버무렸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새집 사진은 보여주지 않았다. 순이가 언제 이사 가니? 라고 물어도 아직 계약 절차가 복잡해서라며 미루기만 했다. 뭔가 찝찝하고 이상함을 느낀 순이는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아들이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그런데 그 집은 다름이 아닌 며느리 유진의 친정집이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순이가 당황해하며 혼잣말을 하며 초인종을 누르니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바로 사돈 김정자였다. 그녀는 당당했다. 아, 사돈 오셨어요? 유진이가 임신해서 제가 봐줘야 할 것 같아서요. 여기서 함께 살기로 해서 우리 집을 좀 고쳤어요. 순이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자신이 준 1억 원으로 처가집을 리모델링한 것이었다. 그때 며느리가 안에서 나왔다. 어머니, 깜짝이야. 왜 갑자기 오셨어요? 유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새 아파트 산다고 해서 1억을 준 건데 왜 여기 있어?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말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서 살기로 했어요. 엄마가 지우도 봐주시고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 리모델링하고 남은 돈으로 제가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려고 해요. 평생 모은 자신의 돈이 이렇게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순이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다. 그럼 새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야? 아파트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차라리 여기서 살면서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게 낫겠어요. 김정자가 끼어들었다. 사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사봤자 나중에 또 갈아타야 하는데 차라리 여기서 살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게 훨씬 현명하잖아요. 순이는 어이가 없었다. 1억 원을 아파트 구입비로 준다고 했는데 며느리 집 리모델링비와 사업 자금으로 쓴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미리 상의 한마디 없이. 민수는 어디 있니? 회사 갔어요. 저녁에 올 거예요. 순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들을 기다려서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오자 순이는 다그쳤다. 민수야, 이게 못들하는 짓이야. 새 아파트 산다고 해서 1억을 준 건데 왜 처가집을 고치는 데 썼어?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엄마, 사정이 좀 바뀌었어요. 유진이 임신했는데 혼자 아이 키우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잖아요. 장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거짓말을 했니? 거짓말이 아니라 계획이 바뀐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유진이가 엄마를 어려워하지. 순이는 아들의 말에 기가 차했다. 자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이들이 속인 것인데 오히려 자신을 탓한다는 것이었다. 민수야, 너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1억이라는 돈이 장난이냐? 미리 상의도 없이 다른 용도로 쓰고 나서 사후 통보하는 게 맞니? 그때 며느리 유진이 나타났다. 임신 6개월의 배를 내세우며 그녀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에게 물려주실 거잖아요. 미리 좀 써서 뭐가 문제예요? 너무 아까워 마세요. 그리고 제가 사업 성공하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릴 수도 있잖아요. 순이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어차피 다 저희에게 물려주실 거잖아요 라는 말에서 이것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살아있는 자신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미 유산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아, 너는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하니?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는 더욱 당당해졌다. 왜요?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건가요? 현실적인 얘기하는 게 잘못인가요? 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그때 가서 상속 분쟁 생겨서 시끄러운 것보다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순이는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정성으로 대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그저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니. 너희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김정자가 끼어들었다. 사돈, 유진이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라면 미리 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 돈으로 사업해서 성공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순이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돈을 사기로 가져가 놓고는 오히려 당당하게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정성으로 대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그저 본인들의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니.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들의 태도였다. 며느리의 그런 발언에 단 한마디 제지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민수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다. 민수야, 어제 유진이가 한 말 들었지? 너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엄마, 유진이가 말을 좀 거칠게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순이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아이도 결국 며느리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이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벌써 유산 계산을 하고 있었어?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지우 교육비, 둘째 아이 준비, 집값도 계속 오르고,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순이는 아들의 말에 더욱 실망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민수야, 그럼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도 당연하다는 거니? 아파트 산다고 해서 1억을 받아가 놓고 처가집 고치는 데 쓰는 게 정당하다는 거야? 엄마, 그건 상황이 바뀐 거예요. 유진이 임신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럼 미리 상의했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를 바보로 하니?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 순간 순이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진정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어머니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며칠 후 순이는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손자 지우를 돌봐주러 갔다가 유진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언니, 진짜 시어머니가 너무 예민해. 돈 좀 써달라고 했다고 난리야. 요즘 시어머니들이 다 그래. 우리가 나중에 받을 거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라고. 맞아. 그리고 우리가 사업해서 성공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시댁 재산도 늘어나는 거고. 그냥 좀 더 버텨. 나이 많은 사람들은 원래 고집이 세니까. 순이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메어왔다.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나이 많은 고집 센 시어머니일 뿐이었다. 지난 3년간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베풀었던 모든 정성이 헛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는 정말로 엄마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엄마, 저희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다만 방법이 좀 서툴렀을 뿐이에요. 엄마한테 미리 상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너무 급해서. 급해서? 뭐가 급했는데? 유진이 임신 초기라 몸이 안 좋았거든요. 장모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이는 아들의 대답에서 진정한 반성을 찾을 수 없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때 유진이 나타났다. 어머니, 아직도 그 얘기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어머니 돈 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받을 걸 미리 받은 거잖아요. 유진아, 나중에 받을 거라고 누가 정했니?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했어? 그럼 안 주실 거예요? 자식들 말고 누구한테 주시게요? 순이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의 재산이 당연히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진아,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너희가 미리 계산할 일이 아니고. 어머니, 너무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미리미리 정리하잖아요. 상속세도 절약하고. 김정자가 끼어들었다. 사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다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하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세금도 덜 내고 좋잖아요. 순이는 이들의 논리에 어이가 없었다. 자신들이 사기를 쳤으면서도 오히려 세금 절약 운운하며 정당화하고 있었다. 순이는 평생 지인인 최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순이의 남편과 함께 일했던 동료로 3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최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이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말했다. 상가 임대료 연체부터 시작해서 1억 원 사기 사건까지. 최 변호사는 순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순이 씨,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이사 비용이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니까요. 그리고 상가 임대료 연체는 계약 위반이고요. 최 변호사의 말에 순이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실제로는 자신을 이용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님, 그래도 제 아들인데. 순이 씨, 진짜 가족이라면 이렇게 속이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야 해요. 안 그러면 남은 재산까지 다 잃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최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순이 씨,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해요.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들어보니 그런 기미가 전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사기로 가져간 돈을 반환하라고. 그리고 상가 임대료도 정상적으로 받으시고요. 만약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하세요. 순이는 망설였다. 정말 법정까지 가야 할까요? 순이 씨, 이미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뻔뻔하게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해요. 최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해주며 말했다. 순이 씨, 이런 일은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한번 선을 그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 밤 순이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하고 또 해봤다. 거울 속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 내가 70년간 쌓아온 것들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여보, 아이들에게 사랑은 주되 맹목적인 희생은 하지 마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것일까? 순이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남편 박성호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맹목적이지는 않았다. 여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스스로 노력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거든요. 당신은 너무 매정해. 내 자식인데 뭘 아껴서. 아끼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건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때는 남편이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너무 많이 주다 보니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굳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만약 그들이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70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었다. 순이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집으로 당장 와. 전화를 받은 민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 있는데. 회사 일보다 중요한 일이야. 유진이하고 같이 와. 엄마, 그냥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일이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저녁에 갈게요. 순이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기회를 주되 만약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심했다. 저녁 7시 민수와 유진이 함께 찾아왔다. 유진은 임신 7개월이 되어 배가 많이 나와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이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최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앉아라. 순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오늘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한다. 지금까지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내 돈을 원래 약속대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라.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우리가 언제 속였다고요? 그녀의 태도에 순이는 더욱 확신을 가졌다. 이들에게는 정말로 반성이나 죄의식이 없다는 것을, 도저히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유진아, 이사 비용이라고 해서 1억을 받고는 친정집 고치는 데 썼잖니? 그리고 상가 임대료도 7개월째 연체하고 있고. 이게 가족이 할 짓이니? 순이의 질책에 민수가 나섰다. 엄마, 우리도 다 계획이 있어요. 유진이 사업 잘 되면. 무슨 계획? 너희 계획은 내 돈 다 빼먹는 거였잖아.
어차피 다 물려받을 거라고 했으면서 무슨 계획이야? 내가 정말 너희에게 다 물려줄 거라 생각했니?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말이 순이에게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순이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내가 이제 70살이다. 내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하는 경고야. 지금까지 가져간 내 돈,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건지 계획서를 내놔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유진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 겁주지 마세요. 어차피 아들한테 그렇게 못하실 거면서. 그리고 법적 조치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운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니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유진의 그런 발언은 순이의 화를 점점 돋구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당당하다니. 체면? 순이가 비웃었다. 너희가 나한테 사기치고 뻔뻔하게 굴 때는 체면 생각 안 했나? 지금 와서 체면 얘기를 하네. 김정자가 전화로 끼어들었다. 유진이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사돈, 제가 전화 받았어요. 뭔 일이래요? 김정자 씨, 이번이 첫 번째예요. 앞으로 5개월 더 남았어요. 사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 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달 김정자는 돈을 구하지 못해 며칠 늦었다. 순이는 지체 없이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연체료도 붙여서 받으세요. 세 번째 달 유진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순이는 병문안도 가지 않았다. 민수가 전화로 엄마 손자가 태어났어요 라고 했지만 순이는 축하한다는 말만 짧게 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손자인데. 손자는 손자고 돈은 돈이야. 별개의 문제야. 네 번째 달 김정자가 울면서 찾아왔다. 사돈,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팔으세요. 제 돈 가져다가 쓸 때는 생각 안 했잖아요. 다섯 번째 달 유진과 민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해진 유진은 민수를 원망했고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여섯 번째 달 마침내 1억 원이 모두 상환되었다. 김정자는 마지막 돈을 건네며 말했다. 사돈, 이제 끝났으니까 화해하면 안 될까요? 화해요? 김정자 씨,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돈만 갚으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순이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노년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으니까. 돈을 모두 받은 후에도 가족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민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다. 유진은 아예 순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엄마, 유진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순이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었다. 그래, 왜? 엄마 때문이래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이런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다고. 순이는 비웃었다. 참 뻔뻔하네. 자기가 사기친 건 생각 안 하고 내 탓이래. 엄마, 유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법정까지 갈 일이었나요? 순이는 아들의 말에 실망했다.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민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겠구나. 내가 심하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거야. 엄마, 가족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요.
다른 방법? 뭔 다른 방법? 너희한테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았잖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정말 화해할 생각 없으세요? 화해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진심으로 사과할 때 되는 거야. 유진이가 진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모르겠지만 유진이는 절대 사과 안 할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왜 후회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날 이후 민수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왔을 때 민수는 유진이가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라고 말했다. 이혼한 거니?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요.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난 후 뜻밖의 지우가 혼자 찾아왔다. 8살이던 지우는 이제 9살이 되어 더 의젓해져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이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미어졌다. 하지만 냉정을 유지했다. 지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어떻게 혼자 왔니? 아빠가 데려다 줬어요.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순이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민수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엄마한테 할머니 얘기 들었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요. 우리한테 돈 달라고 했다고. 순이는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가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우야, 할머니가 진짜 나쁜 사람 같니?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엄마랑 싸웠어요? 순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9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지우야, 어른들 사이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 하지만 할머니는 지우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변함없어. 그럼 다시 같이 살 수 없어요? 순이는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우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지우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와. 지우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다. 순이는 손자를 보내며 마음이 무거웠다. 가족 갈등 때문에 무고한 아이까지 상처받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했다. 엄마, 지우가 할머니 보고 와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 지우는 참 착한 아이야. 엄마, 지우만이라도 가끔 만나시면 안 될까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순이는 잠시 고민했다. 그건 유진이가 허락할까? 유진이한테는 제가 말해볼게요. 하지만 며칠 후 민수는 유진이가 반대해요라고 말했다. 지우가 할머니를 만나면 혼란스러워한다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요. 순이는 며느리의 이기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자신과의 갈등 때문에 아이와 할머니의 관계까지 차단하다니. 1년이 지났다. 순이는 혼자 지내는 삶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차 자신만의 삶의 리듬을 찾아갔다. 상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평생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다녀왔다. 순이 씨, 이제야 진짜 본인 인생을 사시는 것 같네요. 최 변호사의 말에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70살에 깨달은 게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어느 날 순이는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젊은 임차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장님,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감사해요, 할머니. 임대료도 합리적으로 받아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해준 것처럼 특혜를 주지 않아도 정당한 관계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임차인은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항상 임대료를 정확한 날짜에 입금했고 상가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사장님, 상가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장사하기 좋아요. 그래요? 제가 직접 관리하거든요. 역시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니까 다르네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순이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다. 며느리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니? 엄마, 유진이랑 정말 이혼하게 될 것 같아요. 순이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유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순이는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혼해야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유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만 했던 것 같아요. 순이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그것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민수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순이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민수야,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럼 엄마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해.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야.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엄마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게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우의 양육권은 민수가 갖게 되었다. 유진은 바람피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민수가 지우와 함께 찾아왔다. 1년 반 만에 본 지우는 많이 자라 있었다. 할머니, 지우가 순이에게 달려왔다. 순이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지우야,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니? 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아빠가 괜찮다고 해요. 순이는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이 아이도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힘든 일 없었니?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저 동생이 있어요. 아직 작아서 말도 못해요. 순이는 둘째 손자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 아이도 자신의 손자인데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지우야, 동생은 어디 있니? 엄마랑 외할머니 집에 있어요. 아빠는 주말에만 만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지우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괜찮으시면 가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순이는 잠시 고민했다. 손자를 돌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다시 가족의 일에 얽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다. 민수야, 조건이 있어. 지우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건 내가 결정해. 나는 그냥 가끔 봐주는 것뿐이야.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순이는 다시 지우와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손자를 돌보지는 않았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하며 적절한 선을 유지했다. 2년이 흘렀다. 민수는 이혼을 마쳤고 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둘째 아들도 가끔 아버지를 만났지만 주로 유진과 친정에서 지냈다. 어느 날 지우가 순이에게 물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어요? 순이는 이제 10살이 된 손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우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럼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사랑했겠지.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할머니는 저랑 아빠를 사랑하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야.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해야 해. 순이는 손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건강한 경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민수도 많이 변했다. 예전처럼 우유부단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다. 순이에게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엄마, 제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순이는 놀라며 물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간호사예요. 아이가 있는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행이네.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 네, 엄마.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엄마께도 미리 소개해 드릴게요. 순이는 아들의 말에 안도했다. 이제야 민수가 진정으로 성숙해진 것 같았다. 순이는 73세가 되었다. 지난 3년간의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상가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순이는 건물 관리에 정성을 쏟았고 임차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정당한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여성이 말했다. 순이 씨, 정말 당당하게 사시네요. 저는 아직도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순이가 대답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여성은 순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맞아요. 우리도 7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인데 왜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순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다. 복지관에서 노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해지고 경험이 풍부해진 거예요. 강의를 들은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런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용납하면 안 돼요. 순이의 강의는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자신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